지은은 늘 평범한 결혼을 꿈꿨다.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크든 작든 가족들만의 특별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삶 말이다.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그녀의 이러한 기대는 거의 실현된 듯했다. 남편 준호는 다정했고 힘든 하루의 끝에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배우자였다. 서로의 눈을 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시간들은 어느새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 문제는 결혼 3년 차 즈음부터 시작됐다. 준호는 점점 지은과의 스킨십을 피했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나 단순한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의 위치가 변화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준호에게 예민한 시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었다. 지은은 의무적으로라도 남편을 이해하려 했다. 지금은 힘든 시기니까 좀만 기다리자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지만 그런 날들이 몇 달, 몇 년이나 이어지면서 그녀의 기대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준호의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아예 지은과의 모든 물리적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다. 손을 잡으려는 그녀의 동작에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피하고 기습적인 뽀뽀를 하면 웃으며 어색하게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침대에서도 그는 한쪽 끝에서 몸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진 척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지은은 점점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걸까?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지은은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할지도 모를 주제였지만 지은은 진지하게 준호에게 물었다. 정말 우리 괜찮은 거 맞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주면 안 돼? 요즘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넌 잘못한 거 없고 우리 괜찮아. 하지만 이런 말은 지은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점점 더 외로운 결혼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한결같은 무관심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필요한 말들만 간단하게 주고받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결혼 초기의 사랑스러운 말투는 사라지고 지은은 집안의 공기마저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준호는 자신이 성욕을 잃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지은에게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남편에게 매력적인 여자로 비치지 않는다는 잔혹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그녀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의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꺼려했다. 지은이 제안했던 몇몇 솔루션은 준호가 귀찮다는 듯 제쳐두기 일쑤였다. 이를 계기로 지은의 불만은 점차 쌓여갔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보고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자꾸 피하기만 하지? 나만 애쓰고 있는 것 같잖아. 그녀는 결혼 생활의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함께 웃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제자리 걸음인 듯했다.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자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억누르는데 한계를 느꼈다. 친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결혼 문제를 주변에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부부 문제는 한시적으로 사라지는 위기로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고 말을 꺼낸 이상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결국 그녀가 찾은 해방구는 익명 커뮤니티였다.
그녀는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과 같은 결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시판들을 기웃거렸다.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는 동시에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충에 댓글을 달며 조언을 추구했다. 그러다 점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도 올렸고 빠르게 공감을 받으며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니 묵혀둔 외로움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했다.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비난하거나 묵살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조언도 제시하며 그녀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은은 오랜만에 자신이 누구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점점 커뮤니티에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익명 게시판이 결국 그녀의 결혼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것이 기회를 주는 문이 될지 아니면 절망으로 이끄는 입구가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지은은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위로를 받았다. 그들이 보내는 따뜻한 공감과 조언은 그녀가 느끼던 고립감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결혼 초반의 사랑을 떠올리며 지은은 자신과 남편 준호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다고 글을 남겼고 댓글창에는 저마다의 경험과 생각들이 쏟아졌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한 댓글이 있었다. 하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익명의 남성이었다. 그의 답글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으로서 준호의 감정을 추측하며 지은의 관점에 동조하기도 했다. 우리 부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이게 남편만의 탓은 아닐 수도 있죠. 사실 남편도 자신만의 이유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결국 상처로 남더라고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건드렸다. 혹시 이 사람 준호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건 아닐까? 처음엔 그런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하루는 지은의 글마다 등장했고 그의 건넨 조언은 묘하게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댓글에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하루는 차츰 댓글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다. 그가 남긴 말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았고 지은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시지를 읽을수록 그녀는 아내로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며 준호에게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안과 공감에도 지은은 깊은 외로움을 떨칠 수 없었다. 하루와의 대화는 그녀의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 속에 뜬 익명 커뮤니티 알림을 확인하며 지은은 작은 설렘을 느꼈다. 준호와는 전혀 나누지 못한 사실적인 감정과 대화를 하루와 나누는 동안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연결끈을 잡은 듯 했던 것이다. 몇 주가 지났을까? 평소처럼 댓글을 주고받던 날 하루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커뮤니티도 좋지만 사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었는데 따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초대할까 해요. 혹시 지은님도 들어오실래요? 처음엔 망설였다. 오픈 채팅방이라니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하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선을 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은은 무심코 그 초대 링크를 눌러버렸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 다시 준호의 곁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채팅방에는 이미 여러 명이 들어와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자유롭고도 깊은 주제를 오갔고 지은은 조금씩 자신을 열기 시작했다. 익명 속에서만 가능했던 솔직함이 그녀를 씁쓸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누구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서준이라고 소개했다. 서준은 특유의 유머와 능청스러운 말투로 방 분위기를 사로잡았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분위기를 밝히며 참여자들의 웃음을 끌어냈다. 유머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한 그는 곧 진지한 주제로 전곡을 찌를 때가 많았다. 그날따라 지은이 어떤 불행한 순간을 털어놓자 서준은 이렇게 답했다. 그런 순간은 진짜 누구도 잘 모르죠. 겉으로는 코치고 환하게 웃어야 하지만 속은 썩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평범한 외로움에서 무너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는 뭔가 달랐다. 지은의 가려운 부분을 의도라도 한 듯 명확히 건드리며 예상치 못한 위로를 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어색해지는 사이 지은과 서준은 점점 서로의 메시지에만 끌리기 시작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준은 자신만의 매력으로 그녀를 깊이 사로잡아갔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의 대화는 이내 개인 메시지로 이어졌다. 서준의 유머와 감각은 지은을 웃게 했고 그녀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서준과 나누는 대화에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재미있는 사람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아갔고 지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금단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지은의 일탈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서준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깊어지면서였다. 채팅방이 열릴 때마다 그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는 관심을 끌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서준은 지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센스 있는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만들곤 했다. 지은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설레게 하고 또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자 흥분이었다. 어느 날 서준은 가벼운 농담처럼 물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면 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지은은 이 말에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아직까지는 대화를 나누는 것뿐인데 그가 현실에서의 만남을 제안하자 경계심이 섰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어떤 궁금증과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는 처음엔 갈등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서준의 부드러운 설득과 지속적인 관심은 그녀의 마음속 죄책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지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는 것뿐이라며 최대한 가볍게 접근했다. 서준은 내가 널 불편하게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얘기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 말이 그녀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었다. 며칠 뒤 지은은 결국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긴장감과 흥분이 동시에 엄습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수정하며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디테일에도 유난히 공을 들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애써 이 만남이 그저 친구 같은 대화 상대를 찾는 것일 뿐이라며 스스로 합리화했다. 서준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그는 사진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부드러운 목소리, 적절한 유머 감각, 디테일한 배려가 그녀를 더 빠져들게 했다. 두 사람은 꼬박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보였고 지은은 이 모든 대화가 자신이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깨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점점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카페나 공원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볍게 만나는 수준이었지만 서서히 더 깊은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지은은 매일 밤 서준과의 연락이 기다려졌고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죄책감이 자리했다.
준호와 함께 집에 있을 때조차 그녀의 생각은 서준에게 머물렀다. 준호가 TV를 볼 때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지은은 마치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러나 죄책감은 서준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곧 희미해졌다. 그의 달콤한 위로와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감정을 압도하며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어느 날 서준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내가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봤는데 거기 같이 가면 우리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어때? 지은은 한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스스로 수많은 선을 넘고 있었다. 서준과의 만남은 어느새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녀 일상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기에 그녀는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실적으로는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지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멈출 수 없었다. 지은은 그녀 내면에서 울리는 불안과 죄책감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서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자신을 지은은 알고 있었지만 서준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고 있었다. 그것은 준호와의 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두근거림과 정서적 연결,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여자라는 확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대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서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다. 매일 밤처럼 이어지던 서준과의 메시지와 통화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설렘 어린 만남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서준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그녀를 괴롭히던 결혼 생활의 답답함이나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오히려 준호와의 일상은 그녀에게 그저 무료하고 짜증스러운 시간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변화는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늦은 밤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우울하다며 이유를 핑계로 혼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준호도 점차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지은이 자신과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준호는 불안감을 느꼈다. 지은은 남편이 집안일이나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것들을 핑계로 그의 질문을 회피했다. 어느 날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은에게 물었다. 나 요즘 정말 우리 둘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얘기해줘. 너 무슨 다른 걱정이라도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신경 쓸 일도 많고 요즘 좀 예민했어. 당신이 무슨 마음인지야 내가 잘 알지. 근데 솔직히 나만 이렇게 다 떠안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 우리 집엔 나밖에 없잖아. 그 말은 준호에게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아내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싶어 했지만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벽을 느꼈다. 준호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아내가 다시 자신을 받아들일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은은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서준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지은은 더 이상 준호와의 결혼 생활의 의미를 찾거나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서준과 주고받는 메시지는 점점 더 짜릿한 감정과 심리적인 테러피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고 준호는 지은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한편 준호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문제를 마주하려는 용기가 없었다. 아내를 잃게 될까 두려웠고 문제를 직면하면 지금의 관계마저 깨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준호 역시 점점 더 두려움과 의심 사이에 갇혀버렸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은이 잠든 후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불쑥 떴다.
도저히 익숙하지 않은 송신자의 이름과 함께 오늘 정말 좋았어. 조만간 다시 만나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서준 준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몇 번이고 그 이름과 메시지를 읽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몸을 휩쓸었다. 준호는 처음엔 이것이 단지 친구 혹은 지인의 메시지일 거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에 남겨진 자존심은 경고를 보냈다. 결국 준호는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의욕 속에서 지은이 늘 몰래 쓰고 있던 익명 커뮤니티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친구를 만나겠다며 외출한 사이 준호는 그녀가 모르는 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노트북에서 익명 커뮤니티의 접속 기록을 찾아내고 거기서 그녀가 적었던 글들과 댓글들을 읽었다. 지은이 쓴 글들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남편과의 스킨십이 없어진 지 몇 년째 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에는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해준다. 그는 내게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글을 읽는 동안 준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무관심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들의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의 중심에 있는 이름은 바로 서준이었다. 준호는 병든 이야기를 더 읽을 수 없었다. 소름 끼치는 고통과 배신감에 몸이 견딜 수 없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이상한 것 같진 않지? 내가 이걸 그냥 넘길 수 있으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준호를 진정시키며 조언했다.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거야. 준호는 모든 대화를 저장하고 지은의 메시지와 커뮤니티 기록을 캡처하며 철저히 증거를 모았다. 며칠 뒤 지은이 집에 돌아오자 마주한 것은 정말로 화난 듯한 준호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지은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외출해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둘러댔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꺼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그의 눈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볼래? 내가 커뮤니티에 쓴 글들, 내가 서준이라는 남자랑 주고받던 메시지, 그리고 내가 만난 날짜와 시간까지 다 여기 있어.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간적인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들켰다는 공포가 뒤섞이면서 머리가 텅 비는 듯했다. 그녀는 결국 흐느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지은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모든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한테는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미안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이 되돌아오는 거냐고. 지은은 용서를 빌었지만 준호는 마음을 굳혔다. 그에게 결혼은 신뢰와 존중이 전제된 것이었고 그 신뢰가 무너진 이상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 준호는 사건의 중심에 있던 서준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법정에서 서준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려 했으나 준호가 제출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며 지은은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상간남 소송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준호는 소송이 마무리될 즈음 뒤늦게 찾아온 해방감과 동시에 자신이 겪은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도 마주해야 했다. 이 모든 일이 아내의 잘못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신 또한 그녀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를 외면했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의 삶에서 좀 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혼 후 지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가정도 결혼도 그리고 서준이라는 사람조차 그녀 곁에 머물지 않았다. 서준은 그녀에게 변명과 사과를 남기며 사라졌고 지은은 홀로 남겨진 뒤 자신이 저질렀던 선택들을 곱씹으며 후회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반면 준호는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그는 아직 결혼이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재정비하며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는 벽이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제는 혼자지만 더 이상 내 삶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지은은 그 어떤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흐릿한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